주먹밥 하나만 주세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허름한 옷, 밑창이 다 다른 낡은 운동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미안하다며 건네주셨던 위자료로 시작한 이 분식집에서 마주친 운명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한때 증권회사 지점장으로 위풍당당하셨던 분, 며느리와 손자를 누구보다 아꼈던 시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오른쪽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또 이 통증으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밥을 뭉치고 튀김을 뒤집고 무거운 육수통을 들어 올리는 일을 10년째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손목이 먼저 새벽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입가 팔자주름도 깊어졌습니다. 45.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은 정직하게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방 찬장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약 한 알과 비타민C 하나를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 먹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아들 준호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22살 청년이 된 아들은 베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장학 증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매 학기 장학금을 받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지난 10년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분식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도착한 가게 앞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자 어제 저녁 깨끗이 닦아둔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뒤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밥부터 지었습니다. 20인분의 쌀을 큰 대야에 담아 찬물로 여러 번 헹궜습니다. 쌀뜨물이 맑아질 때까지 손목이 아파도 참고 씻었습니다. 깨끗해진 쌀을 압력밥솥 2개에 나눠 담고 물을 맞춰 부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는 주먹밥 재료 준비로 넘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참치캔, 김치, 햄을 꺼냈습니다. 계란도 삶기 시작했고요. 김도 한 장씩 잘라뒀습니다. 아침 손님들을 위한 간단한 요기용 주먹밥이었습니다. 큰 냄비에 육수를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는 점심시간 떡볶이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썰어둔 어묵을 꺼냈습니다. 떡볶이용 가래떡도 물에 담가 불렸고요.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45분. 곧 6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큰 볼에 밥을 퍼담고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넣어 섞었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밥을 적당량 뜬 다음 가운데 참치나 김치를 넣고 동그랗게 뭉쳤습니다. 김을 한 바퀴 둘러 마무리했습니다. 6시 정각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잠은 언제 자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10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단골 손님입니다. 아이고, 반장님도 매일 이 시간에 오시잖아요. 오늘도 참치 주먹밥이죠? 그럼요. 사장님 주먹밥이 제일 든든하잖아요. 김치 주먹밥도 하나 추가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먹밥을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밥에 참치를 넣고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김치 주먹밥도 만들어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뚝배기에 따뜻한 어묵국도 담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어묵국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서비스예요. 아이고, 매번 죄송해서 어떡해요.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딴 데는 못 가겠어요. 젊은 미화원이 고마워하며 어묵국을 호호 불어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누군가의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환경미화원들이 나간 뒤 곧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주먹밥을 뭉치고 포장했습니다. 참치 주먹밥 2개 포장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10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줄 서 있던 젊은 직장인이 지갑을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500원이 모자라네요. 카드는 놓고 왔고. 청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꼭 드릴게요. 청년이 연신 고맙다며 나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주먹밥을 먹던 동네 세탁소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마음 약해서 어떻게 장사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 손해가 얼마예요? 에이, 500원 가지고 뭘 그래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서로 도와야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고 다시 주먹밥을 뭉쳤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인근 공사장 인부들, 사무실 직원들, 학원 강사들이 좁은 테이블을 메웠습니다. 이제는 떡볶이와 튀김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배고프지? 준호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2살.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할 나이인데 매일 분식집에 와서 엄마를 돕는 아들.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준호를 위해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카페 알바 하나 더 구했어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 알바를 더 한다고? 네, 주말 이틀이면 돼요. 안 돼. 넌 공부에만 집중해야지.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좀 도와야죠.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 취직하는 게 엄마 돕는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떡볶이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모자는 마주 앉아 남은 떡볶이와 튀김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민수의 불륜,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1박 2일을 다녀오더니 그 횟수가 점점 늘어 나중에는 일주일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출장은 핑계였습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젊은 여자와 바닷가에서 같이 찍은 사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크게 노하시며 아들을 꾸짖으셨지만 민수는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쓰던 날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준호는 내가 돌볼 테니 넌 새 삶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아들과 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이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참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준호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나는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명절에 갈 곳 없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이라고 다 가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전에는 손님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한산해졌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명절인데도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카운터 위에 떨어졌습니다. 주먹밥 하나만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움푹 들어간 볼.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내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인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10년 만에 듣는 시아버지의 목소리. 10년 전보다 훨씬 쉬어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주먹밥 하나를 사러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제가 아니야. 나는 잘못 찾아왔어. 아버님이 황급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카운터 위에 동전도 챙기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아버님,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신 후였습니다. 명절에 가족도 없이 혼자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와 아버님이 놓고 간 동전을 바라봤습니다. 700원. 주먹밥 하나 값. 명절 음식은커녕 주먹밥 하나로 명절을 보내시려던 거야.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아니, 명절이라 한산했어.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낼까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 계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어느 날 저녁 분식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옆 세탁소 사장이 들렀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참. 사장님, 저 뒤에 월세방에 할아버지 한 분 이사 오신 거 알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한 달 전쯤인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너무 딱해요. 세탁소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가끔 폐지랑 공병 줍는 것도 봤어요. 허리도 많이 굽으셨던데. 폐지랑 공병을 주우신다고? 키가 크고 마른 할아버지예요. 머리가 하얗고. 혹시 그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아, 여기서 두 골목 들어간 반지하요. 왜요? 아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분을 본 것 같아서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나간 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근처에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신다고? 한때는 증권회사 지점장이셨던 분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셨던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나? 하지만 피하시는데 무작정 찾아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어서 오세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은 창가 구석자리로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주먹밥 하나만.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주방으로 가서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주먹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드셔야 해. 시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점심 제대로 드셔야죠.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요.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식사하시던 아버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미안해. 명절에 그렇게 나타나서.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님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민수놈 사업이 망했어. 네. 사업이 망해요? 회사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 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 그래서 내 퇴직금하고 노후자금까지 탈탈 다 털어서 대줬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다 가져가고는 5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내가 잘못 키운 탓이지. 아버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주고도 버림받은 시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가끔 오셔서 식사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일주일에 2번만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제가 준비해 둘게요. 아버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어머마. 아버님의 야윈 손을 바라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가슴 아팠습니다. 분식집에서 파는 음식이 아니라 집밥 같은 식사를 드셔야 해. 부엌으로 가서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통들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가져가세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이것만으로도 고마워. 더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오셨습니다. 더 자주 오고 싶으셨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제안하신 거였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명절에도 혼자 주먹밥 하나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볼 때마다 더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도 전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으로는 부족한 건가? 이대로는
이대로는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보다 늦게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가 넘고 3시 반이 되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창밖을 자꾸 내다봤습니다. 4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신 거야. 이러다가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평소보다 적게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병원은 다니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못 가시는 거구나. 아버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게. 네, 아버님. 조심해서 가세요. 아버님이 나간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 굽어진 것 같았습니다. 걸음도 더 느려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도 미안해 하시는데 어떻게 더 자주 오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날 저녁 준호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준호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닐까? 하지만 할아버지 건강이 결국 그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가게 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시 10분, 3시 20분. 시간이 지나도 아버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는 건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문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3시 반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한 번도 안 오신 적이 없으셨는데. 가게 안을 서성이며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 50분,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지난주에도 안 좋아 보이셨는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 인도에서 어머, 저기 누가 쓰러졌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게에서 10m쯤 떨어진 인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버님,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인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희미하게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금방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세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의 손을 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시죠? 같이 타세요. 나도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가게 문도 잠그지 못한 채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제일 중요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이요. 기저질환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병원을 안 다니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아버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을 응급실로 옮기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세요? 며느리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셨어요? 최근에 많이 안 좋으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 적었습니다. 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떡하지? 준호한테 연락해야 하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뭐?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박 사장님.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엄마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를 언제부터?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여기로 와.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떻게 되셨어요? 심한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입니다. 제대로 못 드신 지 오래되어서 혈당이 너무 낮아 쓰러지신 거예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일주일에 2번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머지 날엔 거의 굶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일주일에 2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서 그때 복도 끝에서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셔? 응급실에. 지금 수액 맞고 계셔. 곧 병실로 옮길 거야.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를 언제부터 봤어? 복도 한쪽으로 준호를 데리고 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 오던 날 처음 마주친 일, 일주일에 2번 식사를 대접한 일, 전 남편이 시아버지의 퇴직금까지 가져간 일.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정해, 준호야.
지금 중요한 건 할아버지야.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뵐 수 있어? 조금 있으면 병실로 옮긴대. 그때 가자. 1시간쯤 지나 시아버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님. 수액줄에 연결된 모습이 너무 야위어 보였습니다. 준호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던 눈이 점점 선명해지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저예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준호. 이렇게 컸구나. 떨리는 손을 들어 준호의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손자와 재회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아버님이 준호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10년 만에 마주한 순간 너무나 가슴 아픈 재회였습니다. 아버님이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 인생에.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시며 돌아 누우려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으시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수액을 맞고 영양제를 맞으시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고 손 떨림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계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퇴원하고 싶어?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좀 더 계시래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잖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퇴원을 원하셨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하시고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과외도 쉬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엄마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고맙다, 준호야. 근데 넌 공부는 안 하고.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준호가 숟가락으로 떠서 드리려 하자 아버님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너무 미안하구나. 아버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 앞에서도 편하지 못하시는 거야. 계속 미안해 하시고. 일주일 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혼자 계시면 또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의사에게 대답했지만 문제는 아버님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웠다. 이제 나는 갈게. 어디 가시게요? 내가 살던 곳으로.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안 돼.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제발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자격이 없어. 그 말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봐야겠어. 아버님, 그럼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올게요. 필요한 옷이랑 세면도구라도요. 내가 가져올게.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어차피 아버님은 아직 힘드시잖아요. 시아버지는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고맙다.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주소를 받아 적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알려준 그 동네였습니다.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옆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문이 보였습니다. 화분 밑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높이가 발목 정도여서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산한 공기가 가득했고 벽지는 곳곳이 곰팡이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아버지가 가구라고는 낡은 서랍장 하나와 작은 밥상뿐이었습니다.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와 전기장판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반지하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셨다는 거야? 주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공간에는 작은 냉장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 물 한 병, 그리고 내가 며칠 전 준 반찬통들. 반찬통은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껴 드신 흔적이 역력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릇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장 위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준호를 안고 있고 옆에는 나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당당하고 건강했습니다. 증권회사 지점장다운 품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만 바라보며 외로운 시간을 견디셨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액자 옆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은재 회중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증권회사 퇴직할 때 받으신 기념품이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가족은 영원하다. 이것만은 모든 걸 잃으셨어도 이것만은 팔지 않으신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멍난 양말, 해진 속옷들.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옷 몇 벌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지만 칫솔마저 너무 낡아서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중시계와 가족사진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아버님께 꼭 필요하실 거야. 방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견뎠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던 거야.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반지하에서는 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겠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곳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 절대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아버님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버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수진아.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응? 방, 봤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 수진아, 그건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준호도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너희 인생의 짐이 되기 싫어. 무슨 패예요? 가족인데요.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희 인생의 짐 되기 싫어. 이제 와서 도움받을 자격 없어.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준호야, 어렸을 때 시계 보는 법 가르쳐 주신 것, 손수 만들어 주신 장난감들, 제가 다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다 알아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할아버지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아버님께서 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제발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병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여셨어. 준호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과는 다른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이 햇살을 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아버님은 병원복을 벗고 제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깨끗이 빨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헐렁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살이 조금 붙으셨지만 여전히 앙상하셨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응, 그래. 시아버지는 병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낸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요, 할아버지. 고맙다, 준호야.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떨리시겠지. 10년 만에 며느리 집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시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세요. 수진아, 나는 괜찮아요. 이제 아버님 집이기도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현관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많이 떨리시는구나.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가족의 집.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의 집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집에서 제일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새 이불과 베개, 옷장과 서랍장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이 방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햇살을 느껴보시는 걸까? 아버님, 짐 푸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다, 수진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소보다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렇게까지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드세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조심스럽게 수저를 드셨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조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평소처럼 편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의식하며 얌전히 먹었습니다. 당연히 어색하지. 시간이 필요해.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이 설거지를 하시려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앉아 계세요. 힘드시잖아요. 미안하구나, 수진아. 또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미안해 하시는구나.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기대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습니다. 준호가 TV를 켰습니다. 할아버지, TV 보세요. 응, 그래. 하지만 TV를 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며 불편해 하셨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야. 집처럼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준호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그래, 맛있구나. 아버님은 조금씩 드셨습니다. 많이 드시지 못했습니다. 긴장하셔서 그런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네.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방에 좀 있을게. 네, 아버님.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으셨습니다. 거실에 나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필요할 거야. 10년 만이잖아.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편하실까? 조금씩 익숙해지시겠지.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불편해 하실 줄은. 어떻게 해야 편하게 계시게 할 수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방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방에만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 조심스러워 하셔서 방에만 계시는 거겠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려는데 아버님이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직 새벽인데. 더 주무세요. 괜찮아.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거야. 불편해서. 아버님,
저랑 같이 가실래요? 분식집에.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고맙다. 아버님과 함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구석 의자에 앉아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네. 답답하시겠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완성된 떡볶이를 봉지에 담아 손님에게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은 누구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싹싹하고 부지런한 며느리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손님의 말에 아버님이 씩 웃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복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조금 편해지시는 건가?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매일 분식집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엔 앉아만 계셨지만 점점 일을 거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단골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과도 친해지셨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이시죠? 며느리분이 참 대단하세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죠. 아버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도 수다를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 계실 때는 조금 편해 보이셔.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방에서 나오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TV를 보시거나 거실에서 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 거실에서 TV 보세요. 아니야. 방이 편해. 하지만 편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될까봐 조심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편하게 계시게 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TV 봐요. 오늘 할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 해요. 그래. 뭔데? 옛날 가요 프로그램이요. 준호의 권유에 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197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 노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구나. 아버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옛날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 아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 만날 때 이 노래가 유행이었지. 진짜요? 할아버지 얘기 더 들려주세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부엌일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거겠지.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은 완전히 편해지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10년의 공백을 채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진짜 가족처럼, 진짜 편하게 계실 수 있는 날이 올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집에서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분식집에서는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문까지 받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사장님, 주먹밥 하나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아버님이 나에게 주문을 전달하셨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파. 이렇게 움직이니까 살 것 같아. 실제로 아버님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움직이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혼자 계실 때의 그 쓸쓸한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단골 환경미화원 김 반장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하, 며느리 덕분이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집은 며느리가 김 반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 복도 복입니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본 지 얼마만인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숨 돌릴 때였습니다. 아버님, 잠깐 앉아서 쉬세요. 그래야겠구나. 아버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집에서도 좀 더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봐.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받아줘서 아직도 미안해 하시는구나. 그날 저녁 준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왔구나.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손님들 많이 왔다. 바빴어.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엄마도 편하시겠다. 아니야. 내가 오히려 더 신세지는 건데.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뭘 따져요. 아버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남은 떡볶이와 튀김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식집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웃으셨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분식집에서는 편해 보이시는데 집에 가면 또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분식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오늘 내가 주먹밥 좀 만들어 봐도 될까? 네. 아버님이요? 응. 내가 만드는 거 봤더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이죠.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이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손을 씻고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이 손에 붙고 모양도 삐뚤삐뚤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네. 천천히 하세요. 손에 물을 좀 더 묻히시고요. 여러 번 시도하시더니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오,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에 너희 할머니가 아플 때 내가 밥을 했었지. 그때 생각이 나네.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좋아했는데. 내가 만든 주먹밥. 아버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주먹밥을 만드셨네요. 김 반장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웠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만드신 거 맛있어요. 아버님이 만든 주먹밥을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오, 맛있는데요? 할아버지 솜씨가 좋으신데?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주먹밥 만드는 일을 도맡으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지셨습니다. 아버님 손이 빠르시네요. 하다 보니 늘었어. 재미있어. 이거. 손님들도 아버님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주먹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요.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셨죠? 네, 다 며느리 덕분입니다. 아버님은 늘 나를 자랑하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진짜 행복해 보이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분식집에 일찍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뭐 가져왔는지 아세요? 뭔데? 준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상자를 열자 은재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시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시계 수리하는 곳에 맡겼어요. 고쳐달라고요. 준호가 시계를 꺼내 태엽을 감았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움직이네. 아버님이 시계를 받아드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이 시계 태엽 감는 거 구경했잖아요. 기억하고 말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시계처럼 우리 가족도 계속 함께 갈 거라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췄잖아요. 할아버지도 혼자 계셨고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시계가 다시 움직여요.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시계를 꼭 쥐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호야.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예전엔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TV 봐요. 그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버님이 회중시계를 꺼내보셨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소리 참 좋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왔어요. 그랬지. 할아버지가 재워줬지. 아버님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님이 편해지시는 것 같아. 진짜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식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손님들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어떤 손님이 주먹밥 5개를 한꺼번에 사가더라고. 정말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응. 가족들 아침 먹으러 간다면서. 우리 주먹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 아버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에이, 수진이가 만든 게 더 맛있지. 아니에요. 둘 다 맛있어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께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예전 같으면 사양하셨을 텐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정말 편해지신 거야. 설거지를 마치고 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나 정말 행복해. 아버님,
처음엔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 집 같아. 아버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너희 덕분이야. 고맙다. 그날 밤 아버님 방에서 회중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 우리 가족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생신이 언제예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11월 15일이야. 왜? 이번 주잖아요. 우리 생신상 차려드려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생신. 10년 동안 혼자 보내셨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와 함께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비밀이에요. 깜짝 파티로 할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뭘 준비하지? 미역국이랑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요. 아, 케이크도 사야 해요. 케이크보다는 엄마가 약식 만들어줄게. 할아버지가 약식 좋아하셨거든. 좋아요. 생신 전날 아버님께서 분식집 일을 마치고 먼저 집으로 가셨습니다. 수진아, 나 먼저 들어갈게. 오늘 좀 피곤하네. 네, 아버님. 저도 금방 갈게요. 아버님이 나가신 후 서둘러 장을 봤습니다. 미역, 소고기, 약식 재료들. 준호는 케이크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실까? 당연하죠. 10년 만에 가족이랑 보내는 생신인데요. 그날 밤 아버님이 잠드신 후 준호와 함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약식을 만들었습니다. 찹쌀에 대추, 밤, 잣을 넣고 정성껏 찌워냈습니다. 엄마, 제가 편지도 썼어요. 준호가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드릴 거예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벌써 일어났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신? 아, 오늘이.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생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약식까지. 이게 다 언제 준비했니? 어젯밤에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역국 드세요. 엄마가 정성껏 끓이신 거예요. 준호가 미역국을 떠서 드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이 한 숟갈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혼자 보낸 생일들이 떠오르네. 아버님, 반지하 월세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생일을 보냈지. 케이크는 살 엄두도 못 냈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년 생일엔 너무 외로워서 그냥 잠만 잤어. 생일이라는 것도 잊으려고. 작년 이맘때 아버님은 그렇게 혼자.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혼자 안 보내셔도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지.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를 73개를 꽂을 수는 없어서 숫자 초 7과 3을 꽂았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촛불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원은 하나면 돼.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계속 함께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촛불을 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준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아버님께서 편지를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뭐라고 쓴 거예요? 내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읽어드려도 돼요? 준호가 물었고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10년 동안 못 뵈어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회중시계 소리 들으며 잠들던 게 제일 행복한 기억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계처럼 우리 가족도 계속 함께 갈 거라고. 시계가 멈췄을 때 저는 할아버지도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할아버지도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20년은 더 우리랑 함께 생일 보내세요. 73살은 아직 젊어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편지를 다 읽자 아버님께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준호야.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줄은. 아버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회중시계였습니다. 이거 준호가 고쳐준 시계. 할아버지 보물이야. 째깍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듯이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버님이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식집은 쉬기로 하고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분식집 쉬는 날이에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1년에 한 번인데요. 공원에는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노란 은행나무, 빨간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하네. 아버님께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할아버지 방에 걸어드릴게요. 그래, 좋겠구나. 아버님이 회중시계를 꺼내보셨습니다. 이 시계 뒷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니? 시간은 흘러도 가족은 영원하다요. 제가 봤어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약식을 먹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행복하셨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생일이었어.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20년은 더.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은 회중시계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고 잃어버린 10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10년이라는 시간.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아버님과 준호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잠깐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정말 행복해.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회중시계의 째깍째깍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도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밤 따뜻한 집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진 가족.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아버님께서 회중시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지? 네, 아버님. 앞으로 20년은 더 함께 할 거예요. 20년. 그래, 20년. 시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창밖 가을밤 하늘에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법적인 관계보다 마음의 끈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마중이었습니다.